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경제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정원일입니다. 이번 기초 세미나는 여러분들이 금융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경제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기본 구조와 경제 구성 요소의 접근법 두 가지 내용들을 이번 내용에서 다루게 될 예정인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경제를 판단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표들을 확인하는 이유는 결국 경제 성장률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경제 기본 구조에 대해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GDP, 경제 성장률이라는 그 지표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GDP를 이제 확인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GDP 구성 요소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 구성 요소 중에서 소비, 그리고 투자, 생산, 그리고 수출과 무역 수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먼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기본 구조입니다. 자, 우리가 경제학을 왜 배울까? 경제를 왜 신경 써야 되느냐? 경제학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학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상생활을 바라보는 시각적인 측면에서 조금이나마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언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 첫 번째로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세계라는 것은 결국 가격을 결정하는 구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하고 계시는 물가, 그리고 고용과 같은 이런 지표들을 이해하는데 어떤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지에 대해 가지고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 경제적 결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각종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어떠한 행동을 내가 취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 그 가장 기본적인 경제 활동으로서 소비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 활동에 대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노동 참가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의사 결정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투자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 경제학을 공부하는 두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세 번째 이유는 정책의 목표와 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 같아요. 금융시장에서 투자활동, 금융상품을 사고 팔고 함에 있어서 이들의 가격을 결정하고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통화정책이라든가 재정정책, 이런 그 정책적인 요소에 의해서 굉장히 가격들이 변동성이 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한계를 판단하면서 투자 활동의 좀 결정 요인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 분석으로서 어떠한 내용들을 봐야 되는가? 결국에는 경제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어떤 물건을 판매함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것이 공급자,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는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사람들이 만나는 시장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상품이나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의 구성에 대해 가지고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왜 이 시장에서의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하는가? 결국에는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재화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금융 상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 활동에 필요한 그러한 그 부분들, 이런 부분들 역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가용 자원들은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 가지고 이제 투자 활동을 하든지 소비 활동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이제 시장에서 결정되는데 이를 통해서 균형이 달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적정한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책정하기 위해서 결국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거시경제 차원에서 국가의 전반적 수요와 공급,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경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기라는 것은 한 국가의 경제 흐름이 다운 사이클이다, 업 사이클이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가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가 얼만큼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급이 얼마만큼 유용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경기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GDP입니다. Gross Domestic Product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시경제의 기초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경기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변수이고 이것은 경제 규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 한 국가의 경제가 규모가 큰지 혹은 작은지 상대적으로 더 큰 국가인지 작은 국가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확히는 이런 해마다 새로이 발생되는 이런 부가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있던 자원에서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더 많은 생산활동을 하였는가. 그래서 얼마만큼 가치를 더 많이 발생시켰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은 경기 변동을 바라보는 가장 주된 변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GDP 성장률이라는 것은 분기별 혹은 연도별로 이제 작성이 되고 있고요. 이 성장률의 국가별 격차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뭐 선진국이 좋다, 신흥국이 좋다 이런 흐름들을 판단하기에 유용한 가장 대표적인 지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GDP를 통해서 한 국가의 조세, 재정, 통화정책 기조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GDP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자극시키고 더 키우기 위해서 어떤 그 국가에서는 정책적인 행동을 취해야겠죠. 그래서 조세를 변경시키든지 혹은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을 할 것인지 혹은 통화 정책, 금리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 국가의 경제 흐름들을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가 결정되는 만큼 이런 GDP 성장률의 추이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제 성장률 GDP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자, 기본적인 수식 요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성장률이라는 것은 여기서 Y로 표현이 됐고요. 총 소득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가 GDP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C라는 것은 소비입니다. 소비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지출하는 소비의 규모, 지출하는 규모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I라는 것은 투자라고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G는 정부 부분의 지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X-M, 수출과 수입의 격차이죠. 쉽게 말해서 경상수지 혹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무역수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구성을 보면은 결국 최종 소비 지출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 자본 형성, 이게 투자 항목이겠죠. 그래서 투자 항목이 전체 GDP 규모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비가 C, 투자가 I, 그리고 이 두 항목의 격차를, 이게 X고 이게 M이니까 이 두 항목의 격차를 이제 순수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제 GDP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지표들,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경제 성장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런 소비와 투자와 순수출, 이 세 가지 항목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 이런 항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뭐 투자 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을 모두 합한 GDP의 지난 60년간 한국의 성장률 추이를 보면은, 자, 뭐 60년대 이후부터 해서 거의 10% 이상의 굉장히 고성장을 기록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점차적으로 낮아지게 되면서 지금 현재 굉장히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성장률이 전년 대비 역성장을 기록한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런 2020년에 발생해왔던 이런 역성장은 지난 1998년도에 역성장 한 번,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역성장 기록한 이후 세 번째 발생하고 있는 그런
역성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 추이는 좀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이 각각의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살펴봐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고자 두 번째 장을 마련해 봤습니다. 자, 먼저 GDP 구성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입니다. 소비 항목은 기초 생활, 그리고 경제 활동의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지출이 있어야지만 뭐 생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생산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고 매칭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경제 내에서 수요의 많은 부분을 담당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요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소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겠죠. 이것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는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지표를 이제 추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는 판매가 많이 이루어져야지만 부가가치 상승할 수 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GDP를 구성한 요소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비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가 많이 이루어져야지만 부가가치로 구성되어 있는 GDP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매 판매를 이제 금액이나 지수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기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소비를 측정하는 그런 지표들은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공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매 판매를 보기에 앞서가지고 이러한 소비가 얼마만큼 잘 이루어질까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림을 통해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의 재화 특성별로 소매 판매의 추이를 좀 그려본 것입니다.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전년 대비 성장률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 얘기는 소비라는 것은 평화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라는 항목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면은 그때 바로 이제 경기가 이제 막 화랑이 많이 이루어졌다가 불황이 많이 이루어졌다가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정 부분의 그 금액은 무조건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평화라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은 굉장히 변동성이 컸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내구재 판매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상반기 중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민간에서 갑자기 이제 그 내구재를 소비하지 못했다가 갑자기 좀 그 지출 금액들이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내구재 소비 증가가 발생했었던 원인들이 결국에는 뭐 이전 소득, 그리고 여행비 감소, 이런 항목과 같은 이런 목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발생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추이는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유비법과 같은 준내구재 혹은 비내구재와 같은 항목들은 조금씩 지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급감을 하였다가 다시금 이제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매 판매 지표들은 실제 소비의 움직임들을 확인하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소비의 흐름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유용한 변수로서 이러한 소비자 심리지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 굉장히 안정적으로 움직이다가 갑작스럽게 한번 떨어졌었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시적인 충격 이후에 다시금 반등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그 작년 상반기에 경험했었던 그런 급격한 소비 위축보다는 향후에 조금씩이나마 소비를 다시 확장시키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비자 심리지수와 결합해가지고 경제 심리지수와 같은 이런 심리지수의 움직임들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결국에는 구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지출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구매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할 수 있는 것이 고용지표입니다. 뭐냐면은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려면은 노동시장에 참가해서 임금을 수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비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득, 즉 구매력인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민간 경제 주체들은 이런 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력이나 자본을 기업에 제공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금 소득이 구매력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고용시장 지표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주요 항목들은 실업률과 거용률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황을 간단하게만 언급해 드리자면은 실업률 같은 경우가 원래 2011년부터 안정적으로 3% 중반까지 이제 형성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금 5% 중반까지 상승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와 있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고용 시장이 왜곡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고용률 자체도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이제 확인해 보면은 고용률 측면도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결국에는 구매력을 조금씩 소진시키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임금 상승률 같은 부분들도 좀 중요하게 트래킹해야 되는 그런 지표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투자라는 것은 두 번째 그 GDP 구성 항목에서 두 번째의 요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생산 활동을 위한 투입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결국 노동과 자본이 필요한데요. 이 중에 자본을 투입해서 기업들이 설비를 구입한다. 혹은 건설을 진행하는 행동 이런 부분들이 투자 항목으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면서 결국에는 나타나는 지표는 결국 관공업 생산 그리고 서비스업 생산과 같은 이런 생산 지표들이 아웃풋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생산 경기에 선행되고 그리고 향후 생산과 기업의 마진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투자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 지수, 그리고 생산자 심리 지수와 같은 이러한 지수를 통해서 향후의 생산 경기를 확인하기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경우에 이제 설비 투자 지수의 전년 대비 증감률은 19년 이후부터 해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보다는 이런 생산 활동을 위한 투자 활동이 조금 더 좀 우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재고와 출하 이 부분도 중요한 생산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요소인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재고와 출하인데요. 생산이 진행된 직후에 출하가 진행된다면 재고가 없겠죠. 근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재고의 소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재고의 정확한 정의는 결국에는 과잉 생산 등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엔 재고가 축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은 출하는 안 되고 있는데 판매는 많이 되고 있는 그래서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도 향후의 재고 사이클을 통해서 향후 생산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이정표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수출과 수입. 여기에서의 수출은 X고 수입은 M이죠. 국가 간의 분업화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인데 그래프는 먼저 보시죠. 자, 세계 GDP 성장률과 세계 교역 증가율은 거의 동행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리하게 교역 경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부가가치 창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글로벌 국가 간의 교역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 한국. 앞서 말씀드렸던 GDP의 구성 요소 중에서 뭐 한 70%,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그 대외 의존도가 높고 이 수출과 수입 경기에 의해서 GDP가 좌우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주요 10대 수출 품목은 뭐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그리고 화공 제품, 자동차, 전자제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 수출과 수입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느냐? 결국 무역 수지입니다. 판매한 금액과 사온 금액의 차이를 이제 무역 수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정의는 수출 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차감한 값으로 정의가 됩니다.
흑자를 달성한다면 결국 외화 유입과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대상국 순위를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가 그 수출 금액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국가로 이제 정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베트남 이런 국가들이 한국의 수출 경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그런 국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의 무역수지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코로나19로 인해서 급감하였다가 다시금 최근 들어서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흑자 폭이 확대된다는 것은 결국 경기 상황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경제 성장률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요약해 보자면 경제 기본 구조를 판단하는 이유는 결국 GDP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는 것이고요. GDP의 항목 중에서 소비와 투자 그리고 수출과 수입 이런 부분들이 향후 경제 성장률을 측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앞으로 선행되고 있는 그런 지표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초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